반갑습니다. 한자로 배우는 원불교를 맡은 홍익학당 대표 윤홍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정애, 반대로 해도 애정 맞는데 정과 애착 경전에서 정애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정애 할 때 정이란 글자도 명확히 알고 가시면 좋죠. 본성은 우리가 많이 연구해야 된다. 성리를 연구해야 된다. 본성을 꿰뚫어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이 본성이 밖으로 표현된 걸 정이라고 한다. 이것까지 같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본성이 드러나면 정이다. 그래서 이 우리 마음속에 씨앗처럼 들어있는 게 이 마음속에 항상 살아있다고 해서 본성이라면요. 이 씨앗이 밖으로 터져 나와서 싹이 나면 그리고 꽃을 피우면 이제 감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보시면 글자가 밑에가 단이에요. 단. 갱도를 그려놓고 붉은 굴을 파가지고 붉은 돌 단사를 캐는 모습을 그려놨습니다.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우리 단전호흡할 때 단인데요. 포인트는 이게 아니라 저 굴 속에 있는 씨앗을 말하는 겁니다. 그게 흙 위로 땅 속에 있는 씨앗이 땅 위로 싹을 틔웠다. 즉 마음 속에 있는 이 본성이라는 씨앗이 밖으로 싹을 틔우고 꽃을 피웠다. 밖으로 드러났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감정정자, 풀을 청자에서 꼭 푸르다는 게 포인트가 아니고요. 속에 있는 게 밖으로 드러났다는 걸 표현하려고 이 풀을 청자를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쉽게 이해하시려면 마음이 푸른색을 띄었다. 마음이 분명한 색깔을 띄었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도움은 됩니다. 다만 희노애락의 감정이 저 속에 있던 본성이 드러나가지고 밖으로 분명해졌다. 그래서 이 본성에서 감정이 나온다. 요걸 아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감정은 무엇을 말하는가? 애는 그중에 애착, 인간의 감정 중에 이 사랑의 감정을 특별히 또 강조해서 말했는데요. 요 애착은요 보시면 여기 또 심장이죠. 자, 심장이 있습니다. 심장이 있는데 밑에는 발이고요. 이 글자 보시면 어떤 식으로 변형돼도 보시면 비슷할 거예요. 감 오실 거예요. 이런 모습을 하고 있으면 발바닥이다. 발가락 세 개에 발바닥 그려놓은 거다. 아실 거고. 자, 요게 지금 요 원형이 이거라서 이렇게 표현해 봤고요. 요 위에는요. 이쪽을 돌아보는 사람입니다. 여기 지금 과하게 그려져 있는데요. 그냥 사람이에요. 이쪽 보고 있는 사람. 그래서 이 한쪽을 돌아보고 있죠. 이게 입이에요. 지금 입이 이쪽을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몸은 이쪽인데 저쪽을 보고 있잖아요. 딴 데 보고 있죠. 지금 저쪽에 꽂힌 겁니다. 저쪽에 꽂혀 있는 거. 일이 가고 있는데 지금 저쪽에 꽂혀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가는 어떤 상대, 마음이 저리 가고 있죠. 마음 가는 쪽을 보면서 발걸음도 결국 그쪽으로 가겠죠. 그래서 마음 가는 쪽으로 계속 이제 홀리듯이 가고 있는 모습. 그래서 그걸 지금 사랑의 자로 그려놨어요. 그래서 항상 생각나요. 일어나면서 생각나고 밥 먹다 생각나고 그렇죠. 자기 전에 생각나고. 그래서 그쪽으로 사람은 마음이 가는 쪽으로 몸까지 움직이죠. 사랑의 마음이 향하는 대상한테 실제 발걸음까지 그쪽으로 향하게 돼. 실제로 그쪽으로 계속 우리가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랑의 자에는 마음과 이제 실제 행동까지 표현해 놓은 겁니다. 마음이 꽂힌 쪽으로 계속해서 가게 된다. 마음을 쓰고 가게 된다. 그런 감정을 지금 애정이라고 해서 강조했고요. 수생은 생명을 받다인데 보통 수생이란 말 언제 쓰냐면요. 육도에 태어날 때. 축생계 태어났다. 수생을 축생계로 한 거죠. 생을 받았는데 어디서 받았냐? 인간계로 태어났다. 그렇죠? 지옥에 태어날 수도 있겠죠. 육도에는 사막도나 삼선도, 지옥, 축생, 아기 이 사막도 쪽하고 수라, 천, 인간, 천상계랑 인간계, 수락에 태어나는 그 삼선도가 있는데요. 육도에 태어난 걸 수생 그럽니다. 그 받을 숫자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게 선이에요. 선이고 밑에도 선입니다. 이거는 그냥 물건을 말해요. 물건을 주고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각골문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각골문에서는 요게 배예요. 요게 지금 변형된 게요. 그 배주자거든요. 예. 그래서 이 배주자가 지금 보시면 예. 그냥 이렇게 그려져 있었어요. 예전에 배 모양에서 온 겁니다. 그래서 풀이가 이렇게 가능해요. 배 위에서 물건을 주고받을 수도 있고요. 배를 주고받았을 수도 있죠. 지금 둘 다 그냥 열어놓고 보시면 좋겠어요. 옛날에 배 위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 모습을 그려놓은 건지 배를 주고받는 우리가 배를 주고받을 일은 별로 없잖아요. 근데 아무튼 어떤 물건을 그냥 물건이라고 보시면 돼요. 물건을 주고받고 있는 모습. 그게 이제 생략돼 가지고 그냥 선 하나로 표현돼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물건을 주고받고 있는 모습. 지금 이제 해서에서는 배가 이제 완전히 사라졌으니까 물건을 주고받고 있는 모습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여기서는 이걸 그러니까 줄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받을 수로 써버린 거죠. 받을 수로 이 글자가 쓰인 거예요. 주로 받았다 할 때. 그러니까 이 손 숫자를 더 보태가지고 이제 주다른 의미를 또 표현한 것뿐입니다. 원래 이 글자로도 이미 주고받다가 다 들어있는데 주로 어느 쪽으로 쓰이냐에 따라서 다른 글자 하나가 더 필요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수수 물건을 주고받는 걸 수수한다고 하죠. 자, 생은요 흙에서 태어났다. 풀이 싹이 났다. 땅에서 싹이 났다. 그게 생명이다. 이런 뜻이고요. 각골문은 이렇게 그냥 땅에서 싹이 난 모습 간단하게 표현했습니다. 각골문에서 이렇게 하면 위에다 그려놓으면 하늘이고요. 밑에다 그으면 사람이에요. 그냥. 그래서 지금 이 선 자체가 이미 땅을 말합니다. 지금은 땅을 말한다는 걸 또 분명히 했죠. 수생, 예, 태어났다는 거고요. 업장, 길 가다 보면 업장 소멸 막 이런 간판이 있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소멸을 어떻게 시켜주는지 모르겠지만 업장 소멸. 그래서 보통 이제 불교 쪽에서 쓰는 말이죠. 업장을 털려고 뭔 일이 안 되면 내가 업이 두터워서 이럴 때 보통 그냥 업은요 선업도 있고 악업도 있잖아요. 근데 업장 그러면 악업이죠. 장애가 되는 업이에요. 업장은 부정적인 겁니다. 장애가 되는 업을 말해요. 내 인생을 자꾸 꼬이게 하는 업. 돌을 닦는데 공부를 하는데 방해하는 업. 업은 예전에도 제가 더 설명을 못 드렸어요. 이게 현재 무슨 글자인지 정확히 모르는데요. 그냥 예전에 어른들이 풀어놓은 거 보면 그냥 악기의 일종이라고 봐요. 악기. 그러니까 음악을 전공하는 악사들이 음악을 연주하는 걸 업이라고 불렀다고 봐요. 그게 이제 모든 직업을 대표하게 된 거죠. 업. 특정 직업. 내가 맡은 그 소임이죠. 내가 해야 될 일. 보통 그런 게 이제 업이다가 불교가 들어오면서 이 카르마를 이 언어로 이제 표현하게 된 거죠. 카르마. 업. 카르마는요. 그냥 행위죠, 행위. 그래서 업이라는 게 보통은 직업을 보통 의미하다가 이제 그냥 모든 행위를 의미하게 된 겁니다. 지금 업 그러면. 그래서 이 업은 행위인데 어떤 행위냐? 과보를 남기는 행위를 말합니다. 반드시 그 결과물을 남기는 행위. 그래서 인과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행위를 우리가 업이라고 하죠. 카르마라고 하죠. 그래서 장애 이 글자 지금 새로 나왔죠. 장애인데요. 요 글자만 따로 일단 보시면 그렇죠? 이게 우리 문장이 좋다 할 때 장이죠. 문장이나요. 글이나 문장 또는 글이나 어떤 음악에요. 한 단락을 의미합니다. 여기까지 뭐 1악장, 2악장 하면 딱 끝나잖아요. 그때 장 써요. 근데 이거 한번 보시면 이게 왜 그럴까요? 요거는 지금 세우다 이게 이 매울 신자가 보통 이거죠. 저 위로 솟구치는 모습. 여기에다 입고 하면 말씀 원이잖아요. 기운 나가는 모습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뭐가 위로 와이파이 생각하시라고 위로 이렇게 나가고 있는 모습이라고. 여기는 이제 위를 뜻하니까 선 그어놓고 윗상자. 요러면 아래 하자죠. 위로 기운이 솟구친다. 보통 이 의미로 쓰는데요. 여기서는요. 이 사이에다가 해를 그려놓은 겁니다. 태양이 뜨는 모습을 그리는 거예요. 원래.
근데 이게 뭘 의미하냐면 태양 뜨는 걸 단순히 의미한 게 아니라 글이나 문장의 의미라고 했죠. 내 속에 있는 거를 밝게 드러내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시원하게 드러내라. 표현해봐. 속에 있는 걸 시원하게. 그러니까 해가 밝게 높이 뜨듯이 시원하게 빛난 내가 그 속에 말하지 못했던 것이 시원하게 훤히 밖으로 드러난 거예요. 내 속이 훤히 드러난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글이나 문장을 의미하게 됐고요. 그러다가 한 단락을 의미하게 된 거는요.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소리음자죠. 밑에 열십자죠. 열십은 보통 하나가 끝났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리의 끝, 그러니까 한 악장 딱 떨어지는 그 자리를 의미하게도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소리가 그러니까 밝게 표현을 했는데 이 표현된 것 중에 소리의 어떤 하나의 완결. 그래서 한 단락, 글이나 음악의 한 단락을 의미하게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아셨는데, 근데 이건 뭐냐? 장애장자인데, 이건 언덕이죠. 언덕이나 둑이거든요. 그래서 언덕이나 둑을 만들어 가지고 표현한 겁니다. 분명히 표현한 거예요. 뭐라고요? 여기가 끝이라고. 출입 금지. 관계자의 뭐 출입 금지. 이게 장애예요. 장애는요. 막을 장자예요. 그러니까 더 들어오지 마시오. 둑장자예요. 둑이나 언덕을 만들어서 벽을 만들어서 출입하지 말라고 경고하는 겁니다. 그래서 재밌죠? 둑을 만들어 가지고 밝힌 거예요. 뜻을. 여기가 끝이라고. 이해되시죠? 이 글자에 있던 이미지가 지금 다 쓰였다고 봐야 돼요. 더 들어오지 마시오. 더 이상 접근하지 마시오. 여기가 끝입니다. 라고 둑이나 언덕 이런 벽을 만들어서 그 가로막을 장자입니다. 가로막고 방해하고 방어하고 출입을 막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업장 그러면 이게 우리가 길을 가다 이걸 만나면 장애잖아요. 더 못 가니까. 그래서 업장이 그 업으로 인한 장애예요. 내가 과거에 했던 행위에 그 과보로 내가 인생에서 장애를 만난 겁니다. 벽을 만난 겁니다. 업장입니다. 벽으로서 작용하는 장애물로 작용하는 업장이고요. 태어나다 보면 육도 중에 이제 축생에 태어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얘기는 아니시겠지만 축생계도 한번 알아두시면 뭐가 축이냐. 근데 이제 이게요. 그냥 이 축자는 기르다라고 할 때는 기를 흉자예요. 축이라고 할 때는요. 그 우리가 글자가 축으로 안 보이는데요. 갈수록 안. 축은 저축하다입니다. 쌓아두다, 비축하다. 요 글자랑 같아요. 위에다 풀초 해도 같아요. 저축하다. 요거는 이제 풀을 쌓아둔다는 걸 좀 더 강조한 것뿐입니다. 그럼 이게 뭐냐? 각골문을 보면 이래요. 이 각골문입니다. 이게 위에가 실타래거든요. 결국 이 실이요. 실타래가 이제 이렇게 그려지다 보면 실 끝을 강조하면 이게 이 자자가 된 겁니다. 요게 이건 거물현자고 요게 두 개 붙으면 이 자자죠. 거물현자나 이 자자가 된 거예요. 이게 다 실타래예요. 실타래 요 끝이 가물가물해서 안 보이거든요. 가물가물하다 해서 거물현자가 나오고요. 이거 해가지고 이것 자자. 거물현자 두 개 쓰면 이것 자자. 이거 한 지점을 말해요. 요거. 이 실타래 자체에 여기 있는 포인트를 둔 겁니다. 밭에 실타래가 쌓여 있는 모습이에요. 근데 실타래가 뭐냐? 밭에다 누가 실을 쌓아놔요. 그 밭에서 수확한 것들을요 묶어가지고 한 묶음씩 놔뒀다는 거예요. 실타래가 한 묶음, 두 묶음 쌓이듯이 밭에 수확물이 묶여서 쌓여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축하다, 쌓아놓다 이런 뜻이에요. 기르다는 뜻도 된 거는요. 이 실사자인데 원래 실사자 이게 들어가면요 실타래가 들어가면 그 뭐가 되냐면 실이 계속 이어진다는 뜻이 있습니다. 실은. 그래서 요게 기른다는 뜻도 가능하신 게 밭에서 계속 자라게 한다 이런 뜻도 있는 거예요. 밭에서 키운다는 뜻도 있는 거예요. 이게요 보시면 이게 자자에다 마음 심자 있으면 이게 자비심을 말하는 것. 계속 올라오는 그 사랑의 마음을 말하거든요.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는. 그래서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지면서 자라는 모습도 의미합니다.
한편으로는 그냥 쌓아놓은 모습. 두 의미가 다 있어요. 그래서 기르다 그럴 때는 흉이라고 하고요. 쌓아놓다 할 때는 축이라고 의무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요거는 이 거무련자죠. 그래서 지금 밭에 실타래처럼 수확물이 묶여서 한 묶음씩 묶여서 쌓여 있는 모습. 그게 축이에요. 근데 이게 어쩌다 가축을 의미하게 됐을까요? 집에서 키우고 집에 쌓아둔 동물들이겠죠. 그러니까 그냥 야생 동물보다는 지금 인간이 키우는 동물들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축생은 원래는 지금 확대해서 쓰는 거죠. 축생 그러면 가축, 원래 가축이죠. 집에서 키우는 동물로 표현한 거고요. 생은 마찬가지로 흙에서 싹이 났다. 그래서 생명이 태어난 모습을 그리는 겁니다. 요게 지금 요 선이 둘로 끊어진 거죠. 한자는 이렇게 많이 표현해요. 여기서 원래 하나였는데 끊어진 거죠. 흙토 이렇게 해서 축생 생명체인데 어떤 생명체냐? 집에서 기르는 그런 가축으로서의 생명체를 말하는 게 원래 시작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냥 동물을 다 축생이라고 하죠. 동물을 한자 자체는 가축에서 왔다. 주유하다. 두루 돌아다니면서 논다는 거죠. 천하를 주유했다 이러잖아요. 천하를 주유. 그래서 두루주자가 지금 처음 나왔습니다. 두루주자가요. 각골문을 보면 그냥 이거예요. 보통 이게 나오면 이제 밭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포인트들이 조금씩 달라요. 같은 밭을 말하는데 왜 밭전자랑 다르게 이걸 두루주자로 읽었을까요? 옛날 분들이. 이거는요. 이렇게 집이 밭처럼 구획을 분명히 해서 담을 이렇게 쌓아놓은 집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밭이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예요. 밭에 이렇게 서로 밭의 경계를 분명히 해가지고요. 담을 쌓아놓은 모습입니다. 담을 이렇게 어디 하나 구멍 안 나게 잘 치밀하게 경계를 담으로 다 이렇게 막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게 나중에 이 자체가 담을 잘 설치했다는 거예요. 촘촘하게 도둑이 못 들어오게 담을 잘 설치해놨다. 집집마다 담을 잘 설치해놨다 이 소리인데 요게 나중에 어떻게 바뀌었냐면 지금 이걸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쓸용자거든요. 쓸용자로 바뀌면 쓸용자가 그냥 담이거든요. 담을 의미하게 이 부분만 가지고는 담이니까 여기에다가 입구자를 더해서 이 입구자는 한 집을 말하고 집마다 담을 잘 설치했다는 뜻으로 이렇게 지금 쓰인 겁니다. 그래서 두루주자는 요 입부분은 쓸용자예요. 지금 쓸용자에다가 입구자를 해놓은 게 지금 두루주자입니다. 그러니까 집집마다 담을 빙 둘러서 쳐놨다는 뜻입니다. 집집마다 담을 빙 두르게 해놨다. 그래서 둘레 이런 의미입니다. 빙 이렇게 도는 걸 별들이 한 바퀴 도는 거를 주천이라고 그러거든요. 하늘에서 빙 돈다. 원의 둘레를 돌듯이 돈다. 그러니까 우리 집 주위로 빙 둘러서 담을 설치해 놓은 거를 두루주자. 근데 담이 설치하는데 뭐 구멍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치밀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치밀하다. 두루. 고르게 이런 뜻이 있고요. 이 주자가 두루주자면 두루 돌아다닌다는 건 이제 유죠. 놀유자. 원래는 깃발은요 그냥 이렇게 그리면 깃발이에요. 원래는 이거예요. 각골문은 이래요. 깃발 아래 사람이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여행 다닐 때 예전에 일본 관광객들은 진짜 깃발 들고 다니시잖아요. 그거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그러니까 예전에 꼭 깃발 들었는지 몰라요. 다만 깃발이 나타내는 건 모여서입니다. 모여서 다녔다는 거예요. 한 부대로 다녔다. 모여서 다녔다. 이런 뜻이고요. 요 깃발이요. 나중에 위에가 장식이 이렇게 나타나고 이렇게 됐다가요. 지금 이제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지금 이렇게 현재는 이렇게 쓰이는 겁니다. 이거 등장하면 다 깃발입니다. 깃발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 여기까지가 깃발이 이게 이렇게 바뀐 겁니다. 그 깃발 아래 있던 사람을 지금 아들 자자. 그럼 이게 이 자체로 이제 유자가 됐죠. 여기다 물수가 있는 지금 이 전서가 더 이제 원형이라는 건데요.
물가를 이렇게 놀러 다녔다. 사람들이 모여서 물가로 놀러 다녔다. 근데 여기다 지금 이제 시험시험 갈 착자 돌아다녔다. 여기는 이제 사거리죠. 사거리 즉 길을 따라서 걸어 다녔다. 요게 지금 시험시험 갈 착자인데요. 요 부분이 이제 사거리를 표현하는 행할행자에서 왔고요. 여기는 그칠지 발에서 왔고요. 그래서 지금은 책받침 써가지고 놀 유자. 이거는 이제 헤엄칠 유자가 돼버려요. 원래는 물가를 돌아다녔다 해서 이게 지금 놀 유자로 같이 쓰던 게 이제 그 뒤로는 이걸 그냥 헤엄칠 유자가 된 거예요. 이거는 물에서 노는 것만 강조하게 되니까 그냥 놀러 다니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이 글자가 또 나온 거예요. 지금 중국 가나자에서는 이걸로 통일됐습니다. 그냥 그럼 이제 놀 유자도 그냥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가에서 논다, 꼭 헤엄친다는 뜻이 아니라 그냥 논다는 뜻도 있다는 거 아시면 되겠고, 전서가 원래 원형이 이제 물가를 돌아다닌다, 물가에 놀러 다닌다는 뜻에서 이 유자, 놀 유자가 온 겁니다. 뭐죠, 전공이 뭐냐 이렇게 물어볼 때 예전에 이 표현을 예전부터 썼어요. 전공. 오로지 그것만 파는 건데요. 요게 다스릴 공짜, 공격할 공짜, 칠 공짜입니다. 공격하라, 쳐라, 다스려라. 이제 보통 우리 전공할 땐 다스리다는 뜻으로 쓰겠죠. 공격하고 치고 의미보다는 오로지 전자. 전념 그러면 몰입이잖아요. 마음을 하나에만 딱 쓴다는 뜻이죠. 하나에만 모아서. 왜 오로지 전자가 그런 뜻이 되게 됐냐면 요거는요. 이게 꼬챙이에요, 꼬챙이. 꼬챙이에 실이 계속 감기는 겁니다. 계속 이렇게. 예. 그래서 그 배틀에서 나오는 실이 여기 감기는 거예요. 그럼 하나의 딱 실타리 하나가 나오겠죠. 감기다고. 근데 보세요. 하나의 막대기에 계속 실이 감기는 거죠. 우리 생각이 하나에 꽂혀가지고 계속 모이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전자. 그 방출을 들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손. 그러니까 오로지 하나에만 마음이 생각이 계속 향하는 거를 지금 말하고요. 몰입한다는 뜻이고요. 전이라는 건. 그래서 너가 어디에다가 가장 중심을 두고 몰입했느냐. 그게 이제 전공, 뭘 전공했냐 이건데요. 그 공은 이게 보통 이 부분을 한문에서 이게 나오면 사각형을 재는 곱자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제 손잡이가 있는, 자에 손잡이 있는 걸 그려가지고 이게 클 것자입니다. 요 손잡이 있는 자면 뭐 아무리 큰 것도 잴 수 있으니까 클 것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곱자로 쓰거나 사각형을 재는 곱자. 근데 이 곱자가 상징하는 결국 뭐냐면 공구예요. 장인의 공구, 장인의 어떤 도구들이요. 아니면 하늘과 땅을 이었다 이런 의미로 씁니다. 연결의 의미로 씁니다. 즉 뭔가 하늘에서 내려온 영감을 받아서 땅에다가 기가 막힌 발명품을 만들었다 이런 느낌도 있고요. 또 하나로는 그냥 그 장인이 물건을 만들 수 있는 도구, 곱자 같은 도구 이렇게 의미할 때가 있는데요. 두 개가 일반적인데 이 경우는요.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어요. 이 공자를. 이런 경우는 그 돌을 매단 악기로 봐야 된다. 평경 같은. 세종대왕 때 평경 이런 거 있잖아요. 돌을 막 매달아 놓은 악기. 그래서 치면서 소리가 이렇게 다른데 그 돌 하나를 잘못 걸어놓은 거를 세종대왕이 딱 듣고 알아냈다는 얘기가 유명하죠. 아, 지금 저 돌 뭔가 잘못돼 있다. 절대 음감이라고 해서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 그거 보시면 이게 꼭 잣대가 아니라 돌을 매달아 놓은 걸 표현할 때도 씁니다. 뭘 매달아 놨다는 뜻으로 써요. 이건 이쪽에 가깝겠죠. 연결의 의미. 뭔가 매달려 있다. 그걸 막대기로 치고 있는 모습. 그러니까 친다. 공격하다. 다스린다. 그러니까 뭔가 연주한다. 이런 뜻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음악 연주하는 모습을 보시면 모습으로 이해하시면 이 공자가 이해가 되십니다. 공격하다, 치다의 의미에 다스리다는 의미도 있다. 전공, 어떤 것을 가장 주로 해가지고 너가 그걸 뭐 요즘 같으면 연구했느냐 이렇게 쓰지만 그걸 다스렸느냐 이렇게 이해해 보시면 되겠고요. 지남철,
이런 표현도 나와요. 요즘 잘 안 쓰는 표현인데 요즘은 그냥 뭐 나침반도 잘 안 쓰지 않을까요? 내비로. 예전에는 전쟁할 때요 남북을 헷갈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진암거라고요. 전쟁할 때 중국에서는 남쪽을 가리키는 어떤 수레를 갖다 놓고 수레를 해요. 아니, 전쟁을 해요. 동서남북을 알아야 되니까 방향을 잡아주는 거에서 남쪽을 가리키는 거를 이제 항상 그 방향을 우리가 알려고 할 때 진암거 하면 진암철 하면 자석이잖아요. 자석이 항상 남북극을 가리키기 때문에 붙은 겁니다. 그래서 남극을 가리킨다는 말도 되고 동시에 북극을 가리킨다는 말도 되죠. 그래서 진암철 하면 항상 남쪽을 가리키는 자석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한자도 한 번씩 보시면 이게 요 손가락 지자 엄지 검지 할 때 쓰는 겁니다. 손가락 지자고요. 근데 그냥 이것만 얘기해도 손가락이거든요. 이게 손이잖아요. 손가락 5개 달린 모습이거든요. 근데 왜 굳이 이제 요거가 붙었는가? 이것만 해도 지자예요. 이럴 때는 뜻지자입니다. 맛지자. 자, 이게 숟가락이에요. 숟가락으로 먹었더니 이제 혀에 음식이 들어있는 모습. 그래서 이게 지금 원래는 달감자예요. 혀에다가 단감, 보통 단감이라는 거 먹었을 때 이제 우리가 달감 이렇게 해서 한자를 보는데 이게 가로알자로 지금 변형됐는데요. 원래는 가로알자라기보다 그 혀로 맛있는 거 맛보는 모습. 가로알자는 말하는 모습이거든요. 달라요. 여기서는 원래는 이 감자입니다. 숟가락으로 맛있는 음식의 맛을 본 거예요, 혀로. 그래서 그 맛이나 깊은 맛, 깊은 뜻을 의미합니다. 너의 네가 그런 말하는 취지가 뭐야? 마취자 있죠? 이게 마취자 했죠 예전에. 마취자에다 뜻지자면 너의 취지가 뭐야? 이 글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뭐야 이거죠. 뜻이 뭐야? 맛, 뜻 이런 뜻이에요. 뜻과 맛은 보통 같이 씁니다. 근데 손가락이 지금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이건 뭐예요? 원래는 무슨 의미겠어요? 손가락으로 숟가락 대신 맛을 봤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맛을 봤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런 뜻입니다. 손가락으로 원래 숟가락 대신 손가락을 써서 맛을 본 건데 그러다 보니까 손가락을 의미하는 글자에도 이제 쓰인 거예요. 손가락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이 지가 손가락으로 뭔가를 가리키는 것도 의미합니다. 그래서 뭐 가리키다 여기서는 가리키다는 뜻으로 썼죠. 손가락으로 가리키다, 방향을 가리키다. 근데 제가 이렇게 왜 이 글자까지 굳이 말씀드렸냐면요. 요 두 글자는 통용해서 씁니다. 그래서 통용해서 쓰니까요. 직지인심. 선불교의 최고 그 가르침이 직지인심 닮아가 와서 곧장 가리켰다. 곧장 사람의 마음을 가리켜라. 곧장 너의 마음을 바라봐라. 이럴 때 쓸 때 요 손가락 지자 대신에 이 지자를 쓰기도 하고. 그렇죠? 직지 그럴 때. 그러니까 통용해서 쓰거든요. 두 글자를. 그러니까 알아두시라고. 그래서 왜 그러냐면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것 자체가 뭐냐? 뜻과 어떤 맛을 가리켰다고 보는 거예요. 뭔가 그 속뜻이 뭔지, 그 참맛이 뭔지를 손가락으로 꼭 손가락이 아니어도 좋죠. 가리켰다, 그쪽을 향하게 했다 이런 뜻으로 쓰다 보니까 뜻지자로도 요것도 뜻지자로 같이 쓰는 거예요. 두 개를 손가락 지자를 뜻지자랑 같이 쓰고 있다. 그러니까 손가락으로 뭔가 사물의 본질을 가리켰다. 그쪽 방향을 뭐 가리켰다. 깊은 뜻과 맛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이런 의미로 섞어서 쓰신 것 같아요. 손가락을 더 추가해 가지고요. 그냥 손가락으로만 또 쓴다는 것도 알아두시고요. 남자는요. 요게 참 죄송한데 뭐 이렇게 설명할 게 없어요. 각골문은 이겁니다. 뭘까요? 보통은요. 그 남방 어떤 소리 나는 악기 같아요. 남방에서 온 악기라든가 남쪽 방향에다가 뭐 이거 보니까 걸어두는 악기 같아요. 그래서 남쪽 방향에 걸어뒀다든가 남쪽 지방에서 쓰는 고유의 악기라든가 추정이 현재 2개입니다. 그래서 그냥 이 자체로 남쪽을 의미하게 됐는데 더 풀어드릴 게 없어요. 이거 보시면 남방에서 온 어떤 악기 아니면 집의 남쪽에다가 예전에 걸어두던
악기. 그걸 보고 우리가 저 방향이 남쪽인 줄 알았던 그 물건을 의미합니다. 요거 보시면 이게 뭔가 이렇게 걸어놓은 듯한 모습이고요. 밑에 요게 지금 현재 이렇게 표현되는데 원래는 원형은 이겁니다. 철은 또 쇠 모아서 도끼도 만들고 화살촉도 만들고 그런데 보시면 사람이요. 위에가 사람 있죠. 사람이 이쪽은 모루입니다. 모루. 모루에다가 모루라는 게 이런 거예요. 여기에다가 이제 칼 같은 거 놔두고 망치로 때리잖아요. 모루에다가 창날을 여기다 올려놓고 때려서 무기를 만드는 거죠. 쇠로. 이게 철이에요. 다 들어있죠. 사람처럼 그려져 있어가지고 모루에다가 사람이 지금 이 사람이 뭐가 됐죠? 지금 합쳐져 버렸죠. 이 두 글자가 합쳐지면서 지금 요게요 사람 팔다리인데 여기 합쳐지면서 창하고 합쳐져 버린 거예요 지금. 거기에 지금 모루를 의미하는 게 여기 있고 옆에 쇠가 있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철자가 돼 버렸어요. 재밌죠? 여기 원래 사람이고 창이 또 따로 있고 분리돼 있어야 되는데 둘이 합쳐지면서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 원형의 글자를 모르면 어떻게 알겠어요? 합쳐졌는지를. 그러니까 이게 전서만 해도 귀합니다. 전서에도 왜곡이 심하기 때문에 각골문이 또 귀한 거예요. 그래서 각골문 드러난 뒤에 한자가 무슨 뜻으로 애초에 만들어졌다가 이렇게 변형됐는지 다 드러나게 된 겁니다. 각골문을 못 찾았으면요, 그 각골문이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왔어요. 한 2000년. 그래서 한자의 근본을 지금 이제 밝힐 수 있게 된 겁니다. 정확히. 그래서 그 각골문이 이제 제대로 연구되기 직전에 나온 모든 한자들은요, 전서를 끝으로 하고 파요. 전서에서 이해가 안 되는 거 이제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그렇게 연구했었습니다. 자, 유학을 육아라고도 하죠. 그래서 육아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이 부분만 보면 기다릴 숫자입니다. 자, 비가 지금 이건 하늘이에요. 하늘 위에 비가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이게 말리을 이자가 돼 버렸는데 원래는 하늘입니다. 하늘. 그래서 하늘 위에 비가 있는데 비가 안 내리고 있는 모습이에요. 비가 하늘 위에 있으면 안 되죠. 이제 내려와야 되는데 안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할 수, 기다릴 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불교래 이 육아를 대표하는 글자가 돼 버렸는데요. 이게 지금 주역에 보면 수천수라고 있어요. 수천수께가 이러거든요. 수천수께 보시면 이게 지금 감께가 물이거든요. 물이 건께는 하늘이고 이렇게 그려드려야지 물 숫자가 되겠죠. 감께, 이 감께가 물이 하늘 위에 있습니다. 지금 물이 하늘 위에 있다. 내려오지 않고 있다. 그래서 비가 하늘 위에 있는 모습이라서 그 이름이 수천수께입니다. 기다릴 숫자예요. 이땐 기다려라 이런 말만 나와요. 이 주역계치 기다려라. 곧 비가 올 것 같은데 안 내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기다려라. 그럼 이 숫자가 옆에 사람인 자를 더했잖아요. 그럼 무슨 의미냐? 비 오기를 비는 사람이죠. 제사 담당. 옛날로 치면 이제 제사 담당관들입니다. 하늘에서 뭔가 은덕이 내리게 기도를 하고 돕는 그런 기우제 지내는 담당자. 그래서 거기서 그런 분들이 하던 그런 업이 지금 유교 선비들이 그쪽에서 나왔다 이렇게 봅니다. 그거 담당하던 그 사람들의 후예들이 이제 선비가 되었다. 그래서 유교를 대표할 때 우리 선비를 표현할 때 유라고 표현하게 됐다. 이렇게 보고요. 그런데 이게 기다릴 수 필요할 수로도 불리잖아요. 그러면 이렇게도 볼 수 있잖아요. 누군가를 기다려야 하는 사람, 누군가가 도와줘야 하는 사람. 그래서 연약하다는 뜻으로 또 쓰입니다. 보호가 필요한 상태, 연약한 상태를 표현할 때도 씁니다. 자,
요거 선비 유자에다가 예전에 집 돼지죠. 요렇게 예전에 집에서 돼지 키웠다. 근데 보시면 각골문에 보면요, 돼지만이 아니라 집에 개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개나 돼지였어요. 개, 돼지를 집에서 키웠다. 그러니까 집에서 가축 키우는 모습을 그냥 표현한 거예요. 집에서 키우는 대표적인 지금 동물을 그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집을 상징하게 돼서 쓰이다 보니까 이걸 그냥 집가자를 쓰게 된 거라서 집에 돼지가 있는 걸 너무 의미 부여해가지고 뭐 집에 돼지가 있어야 집이다 막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예전에 집에서 가축을 키우던 모습을 그려놓은 겁니다. 견실성이 있어야 된다. 느낌 오시죠? 그냥 경고할 견자예요. 경고하고 열매 실자입니다. 실질이 있어야 된다. 사람이 말만 막 뻥카만 날리면 안 된다. 실질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견실성. 자, 경고하다가요. 요거는 눈인 거 아시겠죠? 눈을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는 이렇게 숙이고 있는 겁니다. 지금 눈이 지금 사람을 그리는데 이렇게 그려야 눈이 이렇게 되지 않나요? 어디를 보고 있어요? 국어 보고 있는 거죠. 국어 보고 있는 모습. 그리고 손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물을 잘 살펴보고 적절할 때 딱 손을 쓰는 거예요. 조치를 잘하는. 이 자체가 이거 엄청난 겁니다. 이 자체만 그려놓으면 이게 어질현자예요. 현인. 이게 현인이잖아요. 어질현자. 성인 다음 단계 유교에서는. 근데 그냥 꼭 단계로 말 안 하면 그냥 어질현자, 어질다. 현명하다. 현명할 현자입니다. 사물을 정확히 들여다 굽어보고요. 잘 살피고 적절할 때 딱 손을 되게 잘 써서 상황을 바꾸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거기다 재화를 그려놓으면요. 돈도 정말 잘 알고 잘 쓴다는 겁니다. 이게 현명하다는 거예요. 그 대상을 정확히 이해하고 정확하게 손을 쓴다. 그래서 이런 이 현자를요. 어질 현자로도 쓰는데 견고하다란 말도 쓰게 된 건요. 이런 사람의 이 어진 사람의 그 덕이 튼튼하다는 거예요. 무너지지 않는다. 그런 사람은 참 구하기 힘들다. 그 사람 자체가 원체 보석 같은 존재라서 그래서 이 조개패자를 썼다는 의견도 있고요. 어진 존재가 이렇게 잘 살펴보고 잘 손을 쓰는 이런 어진 현인은 보석 같은 존재다, 보배 같은 존재다 해서 조개패자를 썼다는 의견도 있고요. 아니면 이 조개패, 즉 돈마저도 정말 잘 살피고 잘 다룰 수 있는 진짜 현명함이 있다. 그러니까 아주 현실적인 문제에서도 그 현명함을 쓸 수 있는 그런 현인이다. 그래서 이런 현인이 가지고 있는 덕은 되게 견고하다 해서 견고함만을 강조하게 됐습니다. 나중에 이제 이렇게 쓰면 되게 견고함만을 강조하게 되고 조개패까지 쓰면 이제 어질현자로 쓰게 되고요. 원래는 같은 글자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흙에다가 이걸 붙였기 때문에 흙이 단단하다, 견고하다 이렇게만 보시면 돼요. 단단한 흙, 견고한 흙. 근데 왜 여기까지 막 어질현자까지 들먹였냐? 요 위만 이렇게만 해도 어질현자거든요. 조개패가 없어도 어질현자예요. 근데 어질현자도 되는데 견고하다는 뜻도 됩니다. 자, 실자는 요게 화패입니다. 화패. 화패를 동전을 쭉 한 줄로 꿰놓은 거예요. 동전을 한 줄로 꿰다. 이게 조개패가 예전 화패죠. 화패를 한 줄로 쭉 꿰놨다. 그럼 돈꾸러미라는 거예요. 돈꾸러미. 돈꾸러미가 집에 가득하다. 얼마나 실해요. 그 열매를 수확한 집입니다. 돈이라는 열매를 수확해서 가득 갖고 있는 집이에요. 근데 여기 재미있는 게 지금 전서로 보면 옆으로 꿰거든요. 이게 꿰 관자인데요. 이게 꿰 관자인데 전서는 지금 옆으로 꿰잖아요. 그런데 그 전 글자를 보면 이렇게도 해요. 이렇게도 또 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근문을 보면 이렇게 꿰인 거에 가까워요. 그 근문 실자는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이런 글자는 위아래로 꿰인 것 같은 모습도 있어요. 그래서 어느 방향이든 꿰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꿰다. 근데 지금 그 해설을 보면 옆으로 깬 게 확실하죠? 글자가 보여주는 게.
그러니까 동꾸러미를 쭉 꿰는 모습을 말하고요. 예, 성은 우리 마음에 살아있다. 항상 살아있다는 거예요. 안 죽고 살아있다. 안 죽고 살아있다가 조건만 맞으면 꼭 기어 나온다. 그래서 견실성, 그 성질이 견고하고 실질적인 어떤 성질을 갖고 있다 하는 거는요. 그 본성이 있어서 항상 사람이 견실성이 있어야지 그러면 갖고 있다가 조건만 맞으면 꼭 그게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견고하게, 일 처리를 견고하게 하고 항상 확실하게 하는 그런 성질. 자, 재앙. 지금도 전 지구적 재앙이 계속 오고 있는데요. 재앙, 우리 한문으로 재앙이라고 할 때 뭘 말하냐, 어떤 사태를 말하냐 한번 보시면 재밌습니다. 이게 불이죠. 각골문을 보면 그냥 집에 불 난 거예요. 딱 보면 집에 불 났죠. 그래서 지금 재앙제자의 다른 변형이 이것도 재앙제자입니다. 똑같아요. 이 글자랑 똑같이 써요. 근데 지금의 이거 내천자가 있죠. 지금 우리가 쓰는 원래 없던 게 붙은 거예요. 내천을 진데 보시면 원래 내천이 아니라 선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불화 해놨어요. 즉 원래는 집에 화재가 난 게 재였는데요. 불로 불타는 것도 재앙인데 하천이 범람한 거, 하천이 막혀가지고 옆으로 넘쳐가지고 범람하는 것도 재앙이잖아요. 물로 오고 불로 치고 불로 치고 하는 두 재앙을 다 표현하려고 내천자를 하나 더 넣은 겁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아는 재앙제자가 된 거죠. 물난리, 불난리 뭐 이런 화재와 물난리 좀 더 확장됐다. 앙은요. 요게 뼈무덤이라고 예전 말씀드렸죠. 원래 여기서 왔다고 이런 거 뼈다구 이렇게 그려놓은 거. 예, 또 반대로도 그릴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데서 이렇게 이게 합쳐져 가지고요. 이렇게 합쳐져 가지고 예, 이렇게 되고 위에 뼈다구 남은 거. 뼈 그려놓은 거, 뼈 그려놓은 거. 그래서 이 뼈가 이제 더 단순화돼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거 봐서는 뼈가 전혀 안 보이죠. 원래는 뼈다귀다. 그래서 이거 자체로서 이미 죽었다예요. 이게 지금 이거죠. 저기 앙자의 이 부분. 요것만 해도 이게 뼈예요. 뼈 알자입니다. 부서진 뼈. 그래서 이 뼈에 사람이 이렇게 추모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죽을 사자입니다. 죽을 사자예요. 그러니까 이게 뼈죠 지금. 뼈가 이렇게 온 거예요. 각골문에 뼈로 그렸던 게 지금 그 바뀐 글자가 이겁니다. 근데 요거는 여기서 왔다 이거죠. 이렇게 한번 변형을 거친 다음에 온 거예요. 앙은 이게 중앙일보 할 때 그 앙자죠. 중앙. 이게 왜 중앙이냐면요. 원래 각골문은 이래요. 이 분이 사람이죠. 목에 뭐가 있죠. 목에 칼 찬 사람이에요. 죄인들 예전에 칼을 채우죠. 딱 머리가 딱 중심에 오게 해가지고 칼을 채운 거예요. 그러니까 형벌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형벌을 받아서 죽음에 이르게 되는 거. 이게 재앙이죠. 옴짝달싹 못하게 형벌을 받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 만드는 거. 그게 재앙이죠. 이게 재앙 앙자가 돼서. 앙자가 어떤 이렇게 생긴 글자인지 아시니까? 그럼 이게 뭘까요? 원앙새 앙자. 새가 무늬가 화려해서 막 목에 뭔가 그 칼찬 목에 뭔가 차고 있는 것처럼 새가 무늬가 막 목 쪽에도 화려하니까 원앙새 의미할 때 됐고요. 아까 저 앙자 이것만 해도 원망할 앙자입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죽겠어요. 목에 칼 찬 사람, 죄 짓고 벌 받고 있는 사람. 이 새에서는 벌 받는다가 아니라 목에 뭔가 칼 찬 것처럼 무늬가 화려하다 이런 뜻이고요. 만약에 이렇게 벼화자에다 하면요, 모내기 할 때 미리 키운 거 있잖아요. 싹 내서 키운 거, 그때도 씁니다. 이것도 경우냐면 사람 얼굴 목에다 뭐가 이렇게 제약을 해놓은 거잖아요. 되게 제약된 상황에서 키운 것들을 말해요. 제약된 상황에서 이것도 사람
이게 큰 대자도 되잖아요. 제약된 상황 속에서 제약된 상황에서 키워놓은 거 그런 벼 이게 이제 그 모왕자도 되고 재앙은요 예, 화재와 물난리로 인해서 죽음에 이르게 되는 하늘의 벌과 같은 그런 거를 지금 재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